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승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학기라 다음 학기부터 이제 간담회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홍영준 교수님 밑에서 석사과정 시작할 예정이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홍영준 교수님이랑 처음 학부연구생을 시작했을 때 공부하고 읽었던 논문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뉴립스라는 인공지능 쪽에서 되게 엄청나게 유명한 탑급 저널에서 이제 2018년도에 베스트 페이퍼 논문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토론토대인가 컬럼비아대인가 대학원생 분이 쓰신 건데 사실 이게 학부가 읽을 논문은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석박 정도가 읽어야 되는 논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깊게 파고드는 거는 이제 정신건강에 해롭 것 같아가지고 그냥 되게 얕게 하고 되게 인공지능에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일단은 이거 테이블 오브 컨텐츠는 이거는 그리고 제가 이제 홍영준 교수님, 윤석배 교수님, 전자전기공학부 이제 다른 교수님이랑 이제 세 분이서 하시는 기계학습 편미분 방정식 세미나에서 제가 이제 발표를 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다 보니까 이제 그때 발표 대상이 이제 대학원. 네, 그래서 그 발표 듣는 사람 대상을 그때 약간 대학원생으로 정했었는데, 이거를 대학원생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도 이제 다들 어렵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오늘은 약간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거엔 개의치 않고 그냥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이제 혹시 수치해석학 수업 들으신 분 있나요? 그럼 딥러닝이나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수업 들어보신 분 있나요? 뭐 들으셨죠? 그거 말고요. 예, 그거 거기 몇 학년이시죠, 다들? 1학년 손? 2학, 2학년? 3학년? 4학년? 예. 근데 보니까 수치해석학 들으신 분 없어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좀 쉽게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길어지고 지루하시면 그냥 나가셔도 되고요. 네. 네, 테이블 오브 콘텐츠는 말 그대로 논문의 순서를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인트로덕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이거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저는 여기 기초부터 설명을 할 거라서 이제 인트로덕션부터 제가 설명을 하면은 네, 네, 이렇습니다. 오늘 사진을 이렇게 올려줬었는데 사실 이거를 봐도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정상이고요. 그냥 베스트 페이퍼 논문상을 받았고 어, 다양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논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후속 연구가 잘 안 나와요. 왜냐? 이거를 일단은 후속 연구를 하려면 이 논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논문을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소프트 박사 과정인데 걔도 읽다가 포기하고 약간 그런 논문이라 정말 획기적이고 대단한 건 맞는데 그만큼 너무 획기적이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후속 연구가 그렇게 많이는 되고 있진 않아요. 여기 아래 보시면 기존의 이산적인 레이어 구조에서 벗어나 이제 연속적으로 지금 오른쪽 왼쪽과 그림 차이를 구분할 수 있나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냥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디스크리트하냐 컨티뉴어스하냐 이거예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일직선을 이렇게 짝짝짝짝 뭔가 이쁘지가 않죠. 근데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약간 컨티뉴어스하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존에 존재하던 뉴럴 네트워크였고요. 이게 이 논문에서 구현한 네트워크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면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분방정식 논문의 제목에 미분방정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분방정식이란 거를 간단히 정의하고 하면은 그냥 변수가 하나라는 거예요. 뭐 사실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할 건 없어요.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간단한 예로 y 프라임 빼기 2x는 0 이거 미분방정식이죠.
네, 그냥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방적인 방정식을 풀었을 때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풀면은 우리가 이제 해가 이제 그냥 스칼라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스칼라 값이 아닌 함수가 나오게 되죠. 그냥 그 차이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뉴럴 ODE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 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의 오리지널 펑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어, 제가 나와요? 네. 네, 그냥 뭐 하겠습니다. 미분방정식을 푼다는 게 결국 오리지널 펑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거랑은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 우리가 미방 푸는 것도 원래 fx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f 프라임과 그에 관련된 식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뉴럴 오디 이제 줄여 말하게 되면 뉴럴 오디인데 뉴럴 오디도 결국 원래 함수를 찾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 그 근데 이제 원래 함수를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미방을 푸는데 방법이 엄청 많잖아요. 뭐 라플라스를 쓴다든지. 근데 이거를 컴퓨터가 인식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치 해석학 들으셨던 수치 해석학 들으셨던 분 있으셨다 했죠? 혹시 오일러 메소드 들어보신 분? 아까 수치 해석학 한 분 더 들으셨다 하지 않으셨어요? 안 돼. 네? 저도 3년 전이라. 네. 네. 하여튼 오일러 메소드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오일러 메소드란 거는 뭐냐면 기존에 이렇게 파란색이 우리가 원래 찾고자 하는 오리지널 펑션이에요. 근데 이때 오일러 메소드란 건 뭐냐면 초기 값과 이 a0와 도함수 값만 주어진 거예요. f 프라임 x가 무엇인지 그것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원래의 함수를 예측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는데 이제 이게 옆에 나와 있는 게 오일러 메소드의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이거는 사실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냐? 사실 적분이랑 똑같거든요. 괜찮으신가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러 메소드라는 거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인 겁니다. 아까 제가 주어진 미분 방정식 있죠? f 프라임 x 빼기 2x는 0은 이란 식이 주어지면 결국 f 프라임 x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a0는 주어집니다. 이걸 우리를 이제 이니셜 포인트라고 하는데 초기 조건은 무조건 주어져야 됩니다. 초기 조건을 주어지지 않으면 우린 절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초기 조건은 반드시 주어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f 프라임 x를 알고 있잖아요. 또한 초기 값을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초기 값에서의 뭐를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네, 미분계수를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기울기죠. 그냥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a0에서 이 1,2가 주어졌을 때 이 f 프라임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은 f 프라임 1, 즉 이 a0에서의 기울기가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a0에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쭉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쭉 그어준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아래 델타 x가 보이시죠? 결국 델타 x라는 게 x값의 변화량이에요. 우리가 수치 해석학 때 배우는 델타 x는 결국 뭐냐면 일식이에요. 그러니까 스텝 사이즈거든요. 일식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처음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일식 변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1, 1, 1, 1씩 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1, 1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스텝 사이즈를 마구마구 컴퓨터가 알아 자유롭게 조정을 하게 될 수가 있게 돼요. 이거를 알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보통 스텝 사이즈를 1로 잡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1로 잡고 1 지난 x가 2인 점에서의 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그럼 x 값을 알죠. 그럼 여기서 또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그럼 기울기 또 구해서 직선은 쫙 그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은 다음에 또 그 다음에 x는 3에서 쭉 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쭉 이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보시면 다시피 지금 직선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함수를 근사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함수들은 이렇게 넌리니어한 펑션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얘는 리니어한 직선이
일직선 기울기이기 때문에 리니어한 구조를 갖게 돼요. 근데 리니어한 구조를 갖게 이렇게 여러 번을 실행하게 되면 되게 값이 안 다르죠. 네. 값이 안 다르죠. 근데 그러면 스텝 사이즈를 제가 1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일식이면 생각보다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0과 1 사이밖에 인식을 못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 스텝 사이즈를 무한히 작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아무리 리니어한 직선으로 근사를 하겠지만 그 조그만 거 보이면 멀리서 보이면 우리는 넌리니어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텝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이 계산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 계산을 할 때 컴퓨터도 자기의 성능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코스트라고요. 이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 코스트 값들이 엄청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스텝 사이즈를 줄이면 좋은 점은 결국 우리가 원래 넌리니어 펑션에 최대한 근사를 할 수가 있지만 그만큼 컴퓨터 성능이 느려지게 돼요. 결국 이런 쪽 수학에서도 딥러닝 연구하시는 분들도 결국 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 오일러 메소드가 굉장히 좋은 거는 맞지만 넌리니어하게 근사를 하지 못하는 점, 하고 싶다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점, 이 문제로 대두됐어요. 또한 좀 더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뒤에 가면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파란색 곡선과 빨간색 선이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해요.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함수를 거의 오차가 0에 가까울 때 근사할 때까지 이걸 구하기 이때까지 거의 반복을 해서 돌리게 됩니다.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근사한 거고 이게 원래 함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컴퓨터가 학습을 또 알게 해야 돼요. 야, 이거 차이가 나. 이 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표기법을 하나 배우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수학에서 나중에 관련된 수치해석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새로 원래 U는 트루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트루 솔루션은 결국 뭐냐? 이 점들의 값이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U 해시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예측한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U와 U 의 차이를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가중치를 또 이 오차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딥러닝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제 로스 펑션이란 걸 정의하게 될 거예요. 로스가 뭐죠? 영어로? 한글말로? 손실함수라고 하거든요. 손실함수가 뭐냐면 결국 내가 트루 솔루션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게 벌어지느냐예요. 그럼 이 로스 펑션을 구하는 방법은 어, MSE 아세요? 민스퀘어 대를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 오차라는 걸 쓰게 돼요. 이게 결국 뭐냐면
1에서의 오차를 뺀 다음에 제곱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서는 뭐 음수가 나오게 되고 플러스가 나오게 되고 이러니까 그냥 제곱을 해주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MA라고 민 앱솔루트 에러라고 있는데 그건 잘 쓰지 않습니다. 이거에 주로 많이 쓰이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평균을 뺀다, 원래 트루 솔루션에서 프레디키트 솔루션을 뺀 다음에 이거를 제곱을 하고 다 전체를 더한 다음에 민이 들어갔잖아요. 실행한 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존재하는 어떤 MSE, 즉 로스 펑션이 정의될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거 미방 푸는 거라고 했죠. 얘도 결국 함수예요. 얘도 함수죠. 이거 제곱해서 다 더해도 나눠서 함수죠. 결국 함수꼴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함수를 0에 가깝게 만들어야 돼요. 0에 가깝게 만들려면 예를 들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이게 로스 펑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거를 이게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울기가 뭘로 가까워져야 될까요? 기울기가 0으로 가까워져야겠죠. 기울기가 0으로 가까워져야 되다 보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과 가깝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처음 한 번 시도한 거거든요. 한 번 시도했으면은 보통 이 로스 펑션의 기울기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되게 엄청 양수값으로 크거나 음수값으로 크거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 존재하거나 여기에 존재하거나 여기서 존재하면 마이너스 음수로 엄청 크겠죠? 그다음 여기에 존재하면 플러스 음수로 엄청 크겠죠? 이거를 이제 계속 줄여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얘네 둘은 계속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겠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미분값이 즉 이 로스 펑션에 이거를 이거는 이제 웨이트라고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가중치라는 건데 결국 변화량, 즉 미분값이죠. 이것도 미분값을 구했을 때 이게 어디에 가까워져야 된다? 0으로 이게 0으로 가까워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거를 계속 내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여기에 있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뭐를 바꿔주면서 이거를 영역에 가까워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뭐를 쓰냐면 이제 러닝 레이트라는 거를 이게 아닌가? 네, 러닝 레이트란 걸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학습률이라는 건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얘를 얼마만큼 아래로 내릴 거냐? 얘를 얼마만큼 아래로 내릴 거냐? 근데 만약에 러닝 레이트를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튕겨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러닝 레이트를 너무 작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 안 내려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게 코스트 값이 계산 값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늘어나게 이것도 러닝 레이트도 되게 잘 잡아야 돼요. 이거 잡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잡는 거는 설명을 더 하지는 않고 그러면 우리가 결국 딥러닝을 이렇게 실행을 해서 결국 이거를 최소화하는 거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라디언트가 뭐 아시죠? 그라디언트 로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라디언트 로스는 이제 요는 뉴럴 ODE에서 핵심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알았고, 이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라디언트가 한국말로 그냥 수학적인 거 말고 하면 그냥 경사란 뜻이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가 아니라 여기에 가깝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기울기가 0값이.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는 방법을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디센트는 그냥 말 그대로 하강, 내려가는 경사를 계속 내려보내야 되는 경사 하강법이라는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뭐지? 아, 그래? 그럼 설명을 할 거를 더 바로 할까?
일단은 네. 이거? 어, 네. 그래서 제가 오일러 메소드를 설명을 안 했네요, 그러고. 어, 네, 오일러 메소드는 결국 여기다 써도 되나요? 네, 결국 오일러 메소드라는 거는 여기 지금 그 다음 스텝에 아이씨. 네, 그 다음 스텝에 y1은 y0은 당연히 우리가 초기 값으로 이니셜 컨디션으로 주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h는 스텝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보통 1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점에서의 기울기만큼 더해간다. 이거를 계속 재기적으로 쓰게 되면은 우리는 yn-1은 yn-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쭉 이어서 써봅니다. 결국 얘 있잖아요. 얘도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아래 보시면 yn yn-1 플러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결국 또 얘는 뭐예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재기적으로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 여기 x1, y1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결국yn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애yn은 초기값만 주어지고 나서 스텝 사이즈가 주어지고 그거의 기울기만 알면은 이렇게 무수하게 더해버리면은 우리는 함수를 근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커서 하려면 어떻게 돼? 아, 네. 오일러 메소드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지듀얼 네트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레즈넷이라는 거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일종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일러 메소드는 이제 변화 미분에서 원래 함수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과정이고, 레즈넷 같은 경우는 이제 히든 스테이트라는 게 도입이 돼요. 히든 스테이트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숨겨진 층. 그냥 레이, 우리 이제 신경망 같은 경우는 레이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레이어 안에서 비밀 정보예요.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밀 정보가 결국 뭐냐면, 비밀도 아니죠. 다 보여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웨이트 레이어랑 웨이트 레이어, 렐루, 웨이트 레이어인데 여기서 혹시 렐루 펑션 아시는 분? 뭐죠? 비선형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거든요. 이게 또 뭐냐면 이거를 또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네. 음, 음, 약간. 자, 이제부터 약간 계산 말장난이 시작될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신경망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지우개는 어떻게 쓰죠? 어, 너무 어렵네요.
이제 이게 신경망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신경망의 기본 구조라고 했을 때 우리 보통 이제 X는 뭐 어떤 게 되냐면요. 인풋, 즉 컴퓨터에게 주어지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O가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O1, O2가 뭐냐면 아웃풋이에요. 인풋과 아웃풋을 이렇게 주게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컴퓨터는 0과 1 사이밖에 인식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값을 우리는 0과 1 사이로 다 바꿔서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숫자가 예를 들면 1과 2의 차이를 우리는 그냥 1과 2의 차이는 1이란 걸 알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걸 인식을 못해요. 1을 또 다른 0과 1 사이 숫자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2를 0과 1 사이 숫자를 바꿔주고 그럼 당연히 둘 다 0과 1 사이면은 최대 맥시멈 차이가 1일 텐데 이거를 1과 2를 0과 1 사이로 바꿔주면은 차는 1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제 도입하는 게 이제 W라는 거예요. W라는 게 뭐냐면 웨이트예요. 가중치예요. W라는 게 가중치여가지고 뭐냐면 이게 보통 가중치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기본적인 인공신경망의 구조가 이거 맞죠? 뭐 지우개 취소 어떻게 하지? 네, 어떻게 되냐면 B가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신경망의 구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중치고 얘는 편향이에요. 근데 지금 편향은 사실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편향은 지금 고려하면은 머리가 터져요. 그래서 우리는 편향이 없이 가중치만들을 고려할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결국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X1이 들어왔을 때 X1이 들어왔을 때 1로 가잖아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곱해진다는 거예요. 가중치 1에다가 X1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Z가 1이 되는 거겠죠. 그럼 결국 이거를 숫자로 써보게 이거 결국 Z1이 Z1은 결국 WXW1 곱하기 X1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화살표가 지금 X2에서도 오네요. X2에서도 오니까 어떻게 돼요? Z1은 엄밀히 말하면 W1 X1 더하기 W2 곱하기 X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Z2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H1, H2는 뭐냐? 아까 말했던 히든 스테이트라고 있죠. 히든 스테이트를 통과하고 난 뒤에요. 보통 히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시그모이드 펑션이나 이제 이거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인가? 네, 이렇게 생긴 건데 보통 이게 0에서 1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히든 스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 얘는 0에서 1 사이의 값들을 출력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H1들이 다시 1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서 가중치 곱해지고 막 이렇게 하고 Z3, Z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히든 스테이트를 통과합니다. 이게 마지막 레이어라고 치면은 히든 스테이트 통과하면은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웃풋을 가지고 우리는 근데 제가 말했죠. 딥러닝은 몇 번 실행한다고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결과 얻을 때까지 컴퓨터를 혹사시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나온 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결국 이 가중치가 핵심이거든요. 가중치는 계속 업데이트 돼야 돼요. 근데 우린 이걸 이제 파라미터라고 부를 거거든요. 매개 변수. 근데 파라미터는 그러면 컴퓨터가 한 번 실행할 때마다 값이 바뀔까요? 아니면 고정될까요?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도 저장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저장 공간이 있으면은 이 저장 공간에 있는 거를 그냥 고정시키는 그 고정 변하는 수가 아닌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얘가 바뀔 때마다 메모리를 써가면서 얘 원래 있던 애를 지우고 새로 업데이트하고 원래 있던 애를 지우고 새로 업데이트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웨이트 값들이 파라미터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게 많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없어야 좋을까요? 없으면 좋겠죠. 왜냐? 코스트를 낮춰야 되니까. 컴퓨터를 덜옥사시켜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그 가중치들이 원래 처음에는 고정되어 있는 값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고정되어 있는 값들을 한번 여기서 이게 나오고 로스 펑션을 구해보면은 분명히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업데이트 해나가는 과정을 배우려고 합니다. 혹시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나요? 네,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 가중치들이에요. 원래 처음 주어진 가중치.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임의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수학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함수 뭐 살짝 나오면은 가중치나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중치 어떻게 처음에 설정해야 되는지 사실 감이 온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감을 모르고요. 이 가중치를 처음에 설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가중치를 진짜 가중치를 너무 악랄하게 너무 터무니없이 설정을 해버리면은 훈련을 할 때 힘듭니다. 더 많이 훈련해야 되고 이 가중치를 처음에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숫자 놀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라고 돼 있죠. 아, 그 다음에 하나 더 주어져야 돼요. 네,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면 그냥 이제 숫자 계산이 어려운 수학 시간이에요. W1 0.4, 0.1 이런 식으로 그냥 쭉 갑니다. 그 다음에 Z2는 이거 중략할게요, 그냥. 알아서 곱하면 되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Z1, Z2 우리 계산해서 구했죠? 물론 제가 지금 하니까 느리겠지만 컴퓨터는 그냥 한 번에 0,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그냥 파박하고 나와버립니다. 그 다음에 Z1, Z2를 구했으면 제가 말했죠. 여기 있는 히든 스테이트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여기 있는 거는 우리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럼 시그모이드 펑션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어떤 값이 나오냐면요. 0.519989334가 나온대요. 그다음에 H1, H2 구했죠. 그 다음에 우리 Z3, Z4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Z3은 뭐가 되냐?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제 생략할게요. 이거는 어려운 계산이 아니고 그냥 우리 기탄 수학했으면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웃풋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시그모이드 통과시키면 돼요. 네, 하여튼 아까 저희 다 했으면은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나왔잖아요. 아웃풋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로스 펑션을 알아야 되죠. 이제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얘가 학습을 하기 과연 잘했냐, 얘를 다시 학습시켜야겠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에러 0.1의 에러는 뭐냐면 저공 있습니다.
그냥 우리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이게 실제값이 0.4라고 했죠. 뭐 이제 예, 예 이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오차를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야 돼요. 토탈 오차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거죠. 근데 여러분 0.02397190 이런 숫자 되게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죠? 우리가 근데 0.02mm, 센티미터? 우리가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차를 어디까지 줄이는 거 원하시냐면 프레시전 넘버라고 해서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5승부터 10의 마이너스 16승까지 줄이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오차는 진짜 되게 큰 거예요. 그냥 이 오차를 우리는 또 줄여 나가야 돼요. 이때 우리가 쓰는 방법을 이제 아까 제가 말했죠. 저 그라디언트 로스를 웨이트, 가중치에 대해서 미분해 나가서 0에 가깝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그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린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백 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백이 뒤로, 프로포게이션이 전파거든요. 그냥 한국말로도 역전파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앞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구했잖아요. 앞방향으로.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포워드 패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방향. 앞쪽으로 그냥 고스란히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백 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사실 포워드가 중요할까요? 그 포워드 프로포게이션이 중요할까? 백 프로포게이션이 중요할까요? 왜요? 네, 우리는 결국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정확한 함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백 프로포게이션이 엄청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뉴럴 OD에서도 이 백 프로포게이션을 다른 어드조인트 스테이트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 말했죠. 이거 W1, W2 가중치 우리 계속 했던 거 이거 계속 저장해 놔야 돼요. 그렇죠? 이거 파라미터거든요. 학습해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메모리를 차지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함수가 되게 간단한 인풋 두 개밖에 안 돼서 그렇지 인풋이 막 행렬로 막 100 바이 100 줘버리면은 얘가 저장해야 될 게 우리 지금 6개면은 뭐 6개면은 저장하지 손가락에 하나 써놓으면 되지 막 이럴 수도 있는데 100 바이 100 들어가게 되면은 가중치 개수는 그 엄청나게 돼요. 그러면 컴퓨터도 저장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돈 낭비예요. GPU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전체 오차를 현미분합니다. 뭘로? 왜 W5로 하냐면요. 그냥 나는 다섯 번째에 가중치 다섯 번째 가중치에를 얼마로 업데이트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변화량이니까. 내가 얼마로 변화시켜주면 되겠니? 얘를 이 말이야. 근데 이거 하신 분들 알죠? 체인룰. 체인룰 모르시는 분 있나요? 없다고 믿겠습니다. 진짜 있는 거 아니죠? 다행입니다. 1학년이 안다고요? 그건 좀.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값이 그러면 우리 이거 또 계산해야 되거든요. 얘 또 토탈의 5원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하나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결국 이거 오차 구하는 거예요. 프레딕트에서 우리가 컴퓨터가 예측한 거에서 트루 솔루션 뺀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미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아는 미적분학 시간이 아니니까. 네네, 이 토탈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얘를 구했죠. 그 다음에 얘 또 구해야 돼요. 얘 또 구하면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얘 구하면 근데 여기서 이거 있잖아요. 그 여기서 어떤 거 있냐면 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Z3에서 W 얼마만큼 변했냐는 거잖아요. 결국 이거 혹시 H1인 거 보이시나요? H1인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어? 뭐라? 뭐? 이거? 응. 그냥 넘어갑시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 이거를 우리 앞에서 구해줬던 거를 다 쓰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중치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거든요. 근데 그 계산 연락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 가중치 하나 구한 거예요. 가장 하나 업데이트하고 구한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거를 변화량을 구했으면은 이게 아니고 뭐를 또 해줘야 되냐면 우린 결국 변화량이니까 그라디언트라는 거는 얘가 이만큼 변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로 변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원래 W5에다가 뭘 해주냐면요. 0.5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런닝 레이트라는 거예요. 학습률. 이만큼 바꿀 거야. 이만큼 바꿀 거니까 이만큼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변화량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라디언트 값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4370385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W5를 이렇게 업데이트 해야 된대요. 0.43703857이래요. 그럼 우리 W 뭐라고 써놨었죠? 0.45래요. 진짜 이렇게 계산 노가다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변한 건 얼마예요? 지금 0. 얼마? 0.14? 열받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이거 다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컴퓨터가. 이 값들, 이 값들, 이 값들, 이 값들, 이 값들을 컴퓨터가 일단 다 저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편미분을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토그라드라는 그 파이썬 패키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 미분 장치예요. 그래서 쉽지 금방 걸리는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값들을 일일이 다 저장해 놓고 일일이 다 체인으로 다 일일이 터뜨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말했듯이 신경망이 간단하잖아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엄청나게 레이어들이 막 100개씩 쌓여요.
한 100개씩이면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 그 체인 다 변수값 다 저장한 다음에 다 일일이 체인을 다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제 뭐냐면 그렇게 연락에 계산을 한 거예요. 플러스가 업데이트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W5는 아까 구해놨죠. 우리 열심히 다 계산했어요. 근데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끝난 게 아니냐면 우리 지금 여기 부분만 업데이트 한 거예요. 여기 또 해야 돼요. 지금 레이어가 얼마 없고 되게 작은 신경망이고 우리가 레이어를 깊게 쓰면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딥 뉴럴 네트워크도 아니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노가다를 띄워야 돼요. 또 해야 됩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이어들을 다 업데이트 시킨 거 이것만 간만 써볼게요. 음? 어렵지는 않죠? 어려우신가요? 이거는 아이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또 뭐 해야 돼요? 얘 이렇게 업데이트하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업데이트를 했다는 게 뭐예요? 이거를 다 다시 넣어보고 뒤로 갔잖아요. 또 앞으로 와야 돼요. 앞으로 또 와서 계산을 합니다. 또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우리 손으로 못 해요. 왜냐? 이젠 가중치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아까는 0.45도 겨우 했는데 이제 못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결과만 알 거예요. 결국 업데이트 이렇게 가중치들을 업데이트하고 나서 전체 에러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아까 에러가 얼마였냐면요. 이건 플러스라고 하고요. 이거는 원래 에러. 네. 에러가 줄었습니다. 줄면 된 거예요.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주는 거에 우리 희망을 가집니다. 그러면 아니 제가 아까 말했는데 10의 마이너스 5승까지 내린다는데 에러를 지금 얼마 내려간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은 그냥 개미 새끼 한 마리 길이도 안 되는 건데 그럼 이걸 얼마만큼 우리가 해야지 원래 최대한 10의 마이너스 우리가 말하는 이상적인 값을 갖는 에러까지 줄이냐 보통 이런 거는 시도하게 되면 1000번을 시도하게 됩니다. 1000번? 많으면 이건 레이어 하나라서 한 500번만 시도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마 레이어를 2개 이상 쌓으면 딥뉴럴 네트워크거든요. 딥뉴럴 네트워크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8만 번을 실행을 합니다. 저는 이제 편미분 방정식을 이제 이걸로 풀고 있는 딥러닝으로 푸는데 이거를 푸는데 한 번 그 딥러닝을 돌리는데 걸리는데 8만 번 걸립니다. 한 두세 시간 12시간 걸려요. 컴퓨터 제일 좋은 거 GPU로 완전 게이밍으로 여기 수리 계산실에 있는 걸로 돌리면 한 12시간 정도 잡고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인간의 두뇌보다 똑똑한데 돌리는데 이 정도라면 우리는 손을 절대 못 해요. 그래서
근데 왜 오래 걸릴까요? 아까 말했죠? 레이어가 걸으면 다 저장해야 되는 거. 이거 다 저장해 내가 업데이트 해야죠. 이거 편집은 다 때려줘야 되는 거.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네. 이제 다시 이걸로 돌아가면 레즈넷 구조라는 건 이거예요. 아, 너무 제가 오랫동안 끌었죠? 이거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레즈넷 구조는 결국 뭐냐면 x 플러스 fx예요. 근데 이 f가 오퍼레이터예요, 그냥. 결국 뭐냐면 이 오퍼레이터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얘도 오퍼레이터로 볼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결국 레즈넷 구조라는 것도 ht 플러스 f ht 세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레즈넷도 이렇게 재기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무수한 더하기겠죠. 그 다음에 오일러 메소드 아까 했던 거 이것도 무수한 더하기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오일러 메소드 뉴럴 ODE 같은 경우에는 컨티니어스한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레즈넷은 레이어기 때문에 뭐를 통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딱딱 이렇게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컨티니어스가 돼서 뭐 디스크리트한 구조밖에 못 가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그림을 넣었던 게 이거예요. 이건 레이어 하나 통과하면서 하나밖에 쭉 못 통과해요. 그냥 쭉쭉쭉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얘는 아니에요. 중간중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함수가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근사하면 얘는 이렇게 해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이 뉴럴 ODE를 쓰게 되면은 똑똑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그냥 여기는 지금 1, 2, 3 이렇게 묶여요.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를 그냥 딱딱 통과하는 거예요. 디스크리트한 레이어 구조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 2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뉴럴 ODE의 장점은 뭐냐면 컨티뉴어스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꼭 1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 얘가 그냥 이렇게 쭉 가다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꺾이겠다. 여기서 좀 꺾이겠네? 여기서 좀 꺾이겠다. 여기서 좀 꺾이겠다. 지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좋은 거냐면 기존의 방법 같은 경우는 델타 t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요. 근데 이거는 이 뉴럴 OD 좀 이따 뒤에서 정확한 원리를 설명하는 걸 알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게 되냐면 델타 t는 물음표가 돼요. 왜냐? 함수가 어느 정도 스티프 아니 이런 말 아니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이렇게 휘었냐 아니면 이렇게 완곡하다 이렇게 돼 있냐 이런 거에 따라 그냥 지가 알아서 잘 알아서 조절을 해나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제가 아까 레즈넷 말했었죠. 이거 다 레이어예요. 기본 레이어 구조 이렇게 해서 레즈넷 씁니다.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말했죠. 우리 아까 한 거 한 요 정도 3칸 정도 가지고 한 거거든요. 몇 칸이요? 세기도 싫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중치 지지쳐야 돼요. 근데 뉴로오디는 어떤 구조를 갖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했죠. 디스크리트한 구조를 통과하는 게 아니고 연속적인 구조로 통과하게 돼요. 연속적인 구조로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텝 사이즈를 자기가 혼자서 막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포워드 앞으로 가는 거 그냥 이거 뭐냐면 가중치 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계산이에요. 그 다음에 포워드 뉴럴 오디 뉴럴 오디에서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오디 솔버라는 그 함수가 여기서 필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오디 솔버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냥 이걸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코드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Z1 우리 지금 Z0 값을 알고 있다고 치고 해서 기울기값 안다고 치면은 적분해서 나가면 되죠. 포워드는 간단해요. 이 논문에서 포워드를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자, 뭐 이렇답니다. 논문에서 이 사람이 중요하게 말하는
This iterative update can be seen as Euler discretization of a continuous transformation. 이게 결국 뭐냐면 discretization이 분할하는 거예요. 쪼개는 거거든요. 이상화시키는 거. 우리 아까 오일러 메소드에서 쪼개는 거 어떻게 했어요? 0, 1, 2 스텝 사이즈 1로 봤죠? 근데 여기서는 this iterative가 이거 오일러 말하는 거예요. 그 뉴럴 ODE 말하는 거예요. continuous transformation을 볼 수가 있다. 즉 델타 t x 값의 변화량이 그냥 자유자재로 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썼고요. 자, forward와 backward. 아까 말했죠. forward 우리 뭐 계속 더해가는 건데 이제는 아까는 이제 레이어 구조였다면 우리는 지금 함수를 예측해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말했죠. 계속 우리가 하는 게 함수 예측하는 거라고. 함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씨, 이거 우리 이거 배웠었죠? 사실 고등학교 때도 배운 것 같은데. 그 다음 값 예측할 때 함수 적분해 나가는 거 그냥 그 다음 함수 예측해 적분해서 그냥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했죠. 중요한 건 뭐다? 가중치 업데이트 하는 거. 이게 뭘까요? 이게 뭔 소린지 아시나요? 응? 응. 그냥 뭐 한 거냐면요. 이거잖아요. 이거 바꿔준 거예요. 바꿔주면서 그럼 얘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되니까 그 꼴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다 곱해주고 하면서 부호박 그냥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거예요. 어려운 수학식 아니거든요, 이거는. 네, 이거는 그냥 효과랍니다. 이거를 쓰면 뭐가 좋냐? 메모리 이피션시가 좋고 뭐 하고 컨티뉴어스 타임 시리즈 모델 이거 뒤에서 조금 그냥 그림으로 예시만 보여드릴 건데 아까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트하다 했죠. 이산적이라고 했죠. 컨티뉴어스 타임 시리즈 모델은 시계열 모델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시계열 모델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날씨 예측, 주식시장 가격 예측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것도 이제 그러면 오늘의 주식 가격이면은 내일의 주식 가격 알고 그거 디스크리트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오늘의 주식 가격도 오늘 안에서도 엄청 변하죠. 그것도 다 봐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시기열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얘들이 이거 왜 만든 거냐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컨티뉴어스한 삶을 살고 있죠. 우리 삶에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레즈넷은 컴퓨터예요. 레이어 구조다 보니까 이 디스크리트한 구조니까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컨티뉴어스한 구조를 만들음으로써 우리 실생활에 아까 말한 시계열, 타임 시리즈 모델 아니면은 뭐 심박수 예측, 헬스케어 분야, 의료 분야 이런 쪽에도 많이 응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 근데 너가 말한 게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데라는 계속 질문이 생길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일단 어드 조인트 스테이트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드 조인트 스테이트라는 거는 1968년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수학자께서 증명을 하신 거고요. 이거는 이 증명은 간단한 선형대수 지식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T는 로스의 ZT라고 합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아까 Z가 뭐였죠, 우리? 그냥 웨이트 다 더한 거. 변화량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우리 아까 가중치 업데이트 이거 변화량 가지고 계속 뭐라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결국? 그라디언트라고. 음. 이거를 우리 이제 어드 조인트 스테이트 오브 T 스테이트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냥 첫 번째 레이어에 뭐 T 스테이트 이렇게 부르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결국 뭐예요? 응? 이거 백워드로 가는 거니까 첫 번째 그 마지막 점에서
여기 점에서의 그라디언트가 주어졌을 때 여기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변화량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전 스텝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 스텝에 0과 1 사이로 가면 맨 마지막 스텝에 그라디언트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맨 첫 번째 스텝에 그라디언트를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포워드 방법. 아까 말하는 그냥 가중치 업데이트 함수 구하는 거 적분 과정이죠. 그냥 Z1 플러스 Z0 플러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백워드 가중치 업데이트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A0는 A1 빼기 아까 뭐냐면 이거가 돼요. 근데 이거 지금 AZ 얘 지금 보면은 F 프라임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함수잖아요. 우리가 계속 분산시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F 프라임은 학습시켜줘야 되는 매개 변수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학습시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 내에서 얘 값이 계속 변하냐? 변하죠. 왜냐? 원래 함수 계속 찾아 나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A 프라임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이거는 고정된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t잖아요. 이 zt가 아니라 그냥 t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냐? 얘는 고정돼 있어서 그냥 컴퓨터가 얘는 업데이트 안 해줘도 돼요. 그럼 얘는 그냥 메모리 하나만 할당해 놓고 끝나면 돼요. 근데 다른 것들은 F'은 계속 할당을 바꿔줘야 돼요. 메모리를 써가면서. 그래서 얘가 매개 변수가 아니게 됩니다.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백 프로퍼게이션을 쓰게 된다면 이거는 얘도 이꼴로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중치 보셨죠? 아까 학습하는 그 업데이트하는 거 계속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근데 이게 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건 이겁니다. 라고 1968년도에 이미 증명된 거예요. 이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t가 변하잖아요. 그래도 이건 좋은 게 뭐냐면 얘 그냥 다 자동 미분 때려버리면 되고요. 얘는 ft는 t만 바꿔줘서 함수값을 넣어주면 돼요. 아까처럼 우리 뭐 백프로포게이션 편미분 다 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편미분 한 번만 때리면 됩니다. 이런 질문 제가 발표할 때 왔어요. 결국 편미분을 하는 거는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도대체 효율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죠. 레이어 하나 그 인풋 두 개, 아웃풋 두 개 나오는 것만 했는데 우리 계산 연락이 했죠. 편미분 몇 번 했어요? 셀 수 없을 거예요. 하나 가중치 업데이트하면 편미분 세 번 때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편미분 한 번만 때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좋냐면 레이어를 깊게 쌓아줬을 때 효율이 더 좋아지는 거죠.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편미분을 너무 많이 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때려줘도 되고 한 번씩만 레이어가 뎁스에 무관하다고 해요. 뎁스가 뭐냐면 깊이거든요. 너비 약간 뎁스가 레이어의 뎁스라는 거는 레이어를 많이 쌓아주면 이게 깊어지잖아요. 뎁스에 무관하다는 건 뭐냐면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편미분을 때려야 하는 수가 많지만 얘는 레이어가 많아져도 그냥 레이어 개수만큼만 편미분 때려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뎁스와 무관하다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세타, 뭐 뒤에 디세타 이것도 그냥 넘어갈 거고요. 자, 이거를 그림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요. 이게 지금 스테이트라는 게 그냥 앞으로 가는 거 포워드 과정이거든요. 결국 로스가 뭐에 의존하냐면요. 전체 각 점에서 다 의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백워드 과정에서는 원래 백 프로퍼게이션을 쓰면은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전체 다 의존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이거 봤죠? 이거랑 이거를 이용해서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 값을 조금 더
빨리 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생겨요. 여기서 우리 지금 여기 값 알고 싶은 거죠. 여기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이거 관련된 거 주어진 값으로 편미분 때리고 여기서 하고 변화량 해서 이것만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낮춰야 됐네?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겁니다.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림. 저도 이해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어요. 이거는 그거에 그걸 안돼 이거는 코딩 관련 쪽이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결국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 인공지능 잘 모르셔도 우리 이미지 분류하는 거 아시죠? 그래도 이거 알잖아. 컴퓨터한테 사진 보여주고 이거 학습시켜 공부시킨 다음에 이거 뭐야? 그다음 개라고 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기본적인. 근데 제가 아까 레즈넷 말씀드렸잖아요. 디스크리트한 구조. MLP야 지금 레즈넷, RK넷이라고 룽기쿠타 응용수치 해석극 들으시면 나오는 룽기쿠타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이걸로 그림을 분류했다는 거예요. 그림 숫자 그림이에요. 손글씨 숫자 그림이에요. 엠리스트라는 게 많이 쓰이는. 근데 에러가 지금 어때요? 얘는 사실 너무 원초적인 방법이어가지고 생략하고요. 레즈넷과 오디인에서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레즈넷 아까 디스크리트한 구조를 계속 설명했으니까. 테스트 에러?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파라미터? 차이 많이 나네요. 그쵸? 아까 왜 그랬죠? 가중치값 다 저장 안 해도 돼요. 그냥 어드조인트 스테이트만 도입해서 그 값만 대입해주면 되니까 이게 계산할 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 즉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계속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게 작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메모리가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뭐냐면 빅5라는 건데 이건 수치 해석 용어에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5 안에 있는 숫자가 크면 메모리가 높은 거예요. 이 L이 뭐냐면 레이어의 개수. 레이어의 개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메모리가 커진다. 그 다음에 근데 ODNet은 레이어가 커지든 말든 일정하다. 이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타임도 이 L7다가 뭐냐면요. 어드조인트 스테이트의 개수예요. 계산대를 해야 되는. 근데 어드조인트 스테이트의 개수는 레이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만큼만 증가해요. 조금씩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는 레이어의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렇게 의미가 있는 시간 차이는 아니에요. 레이어 계산해야 되는 그거랑 그러니까 어드조인트 스테이트 계산하는 거랑 레이어의 개수랑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서 지금 색깔 진하게 칠해놓은 거 보이죠 여기. 제가 칠해놓은 게 아니고 논문 저자들이 칠해놓은 거거든요. 아마 이거 되게 중요시 여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막강하거든요. 메모리라는 게. 컴퓨터 쪽 공부해 보시면 알 거예요. 메모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대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어렵고 설명을 마지막으로 뭐를 하겠냐면 RNN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레즈넷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면 볼 수도 있고 그냥 기존의 일반적인 많이 쓰이는 웰 디자인된 그거예요. 신경망 구조인데 이제 이게 무슨 실험을 한 거냐면요. 레이턴트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건데요. 레이턴트 펑션이 잠재 함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함수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함수를 다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뭐 한 거냐면 이거 초록색 점 보이시죠? 초록색 점 포인트들만 주어진 거예요. 점만. 얘가 도함수 값은 아무것도 안 주어지고 이걸 주어지고 나서 RNN과 우리가 여기서 논문에서 어드조인트 스테이트를 쓰는 ODE넷을 비교한 둘 다 시켜본 거예요. 점만 던져주고 네가 해봐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점만 다 던져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게 다 함수에 대응되는 점인데 우리가 그래서 좀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가우시안 아니 가우시안 퍼터빌리티인가? 하여튼 가우시안 모의가 있어요. 가우시안 분포로 따르는 이제 얘를 흔드는 거예요. 펄터베이트 그러니까
가우시안 에러를 줬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걸 뭐 가우시안은 줬어요. 가우시안을 준 게 뭐냐면 얘 그냥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가우시안이 왜 쓰이는 거냐면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우리 전자파 신호 처리 이때 할 때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이거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그거를 주고 나서 네,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RNN은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초록색 선은 초록색은 그라운드 트루스 실제 함수고요. 이거는 컴퓨터는 몰라요 아직 예측을 해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예측한 건 파란색 선입니다. 프레딕션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익스트라폴레이션은 우리가 여기까지 예를 들면 인터벌을 0에서 100까지 사이 인터벌에서 점을 줬어. 그 다음에 네가 학습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일부터 그 끝까지 함수를 네가 다 그냥 알아서 추정해봐. 이런 게 익스트라폴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 시켰어요. 그래 여기까지 알려줬지? 네가 더 해봐. 근데 못합니다. 잘 못하죠. 잘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누가 보기에는. 근데 얘는 진짜 못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못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한 어드조인트 스테이트를 쓰는 뉴럴 ODE 같은 경우에는 잘합니다. 프레딕션을 잘할 뿐만 아니라 엑스트라폴레이션까지 잘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튕기잖아요. 꺾이잖아요, 심하게. 이게 지금 가우시안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딥러닝에서 뭐라고 하냐면 로버스트니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한글말로 하면은 견고함, 강건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주변에서 가우시안 노이즈. 가우시안 노이즈. 그러니까 어떠한 노이즈, 잡음, 방해가 들어와도 얘가 얼마나 견고하냐, 로버스트하냐 이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데서도 중요하냐면 음성 처리.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어컨 소리에 컴퓨터는 로버스티니스가 높으면은 이거 별로 의존을 안 할 거예요. 근데 로버스티니스가 낮으면 이게 조금만 들려오고 제가 이렇게 툭 한번 치면은 이거에 바로 흔들려가지고 제 목소리를 제대로 인식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가우시안 노이즈에 많이 흔들렸어요. 보시면. 근데 레이턴트 우리가 만든 뉴럴 오디인 S로는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관측 시 오차 그냥 루트 민 스퀘어 그냥 네 오차가 RNN 대비 많이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네, 간단하게 뉴럴 OD가 뭔지 되게 쉽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시간은 많이 끈 관계로 질문은 그냥 개인적으로 주세요. 네. 어, 네? 채팅창에 질문이 있나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 중지하면 되나? 다시 한번 오늘 뉴럴 오디 신경망 미분 방정식 세미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는 아마 그 제 이 동아리 사상 최초로 알고 있는데 1학년 분께서 아마 해주실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리만 제타 함수를 소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못 들었는데 그거에 관한 내용을 세미나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